안녕하세요. 생생법률쇼 진행을 맡은 최승호입니다. 법과 친해지는 제일 좋은 방법 생생법률쇼. 오늘도 크고 작은 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러분을 위한 법률 상담은 물론이고요. 세상을 들썩이게 하는 이슈들을 법적으로 풀어보는 시사법률 토크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법률과 관련해 궁금한 내용이 있으신 분들은 상담전화 02-557-8295번으로 연락 주시거나 법률방송 홈페이지 접속 후 법률상담 게시판에 문의 남겨주십시오. 그리고 아래 하단에 보이는 이메일, 카카오톡으로도 상담 문의 받고 있습니다. 각 분야 전문 변호사가 무료로 성심성의껏 상담해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되고 있으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유튜브를 통한 소통의 창구도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그럼 오늘 도움 주실 변호사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법인 승전의 이진우 변호사님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법무법인 승전의 이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변호사님 오늘도 억울하고 답답한 분들에게 명쾌상쾌 통쾌한 상담, 유익한 상담 해주시길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접수된 상담 미리 살펴볼까요? 2년째 대금 미지급, 이 정도면 사기 아닌가요? 무료 사은품이라더니 할부금 폭탄 맞았어요. 남자친구 전 부인의 협박과 명예훼손, 고소가 가능한가요? 치매 할아버지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한 어머니까지 다양한 분야의 상담이 접수되었습니다. 잠시 후 변호사님과 함께 속 시원한 해결책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어떤 해결책이 제시가 될지 계속해서 함께 지켜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생생법률쇼 첫 순서는 판결록 시간입니다. 뉴스와 신문에서 회자되곤 하는 화제의 판결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인데요. 변호사님 오늘은 어떤 내용 준비해 주셨을까요? 네, 며칠 전에 나온 판결 선고인데요. 군 생활 과정 중에 후임병에게 예. 가혹행위를 해서 죽음에 이르게 한 전 분대장이 예.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늘은 이 내용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군대 생각하면 좀 가혹행위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뭐 가혹행위 당해보신 적 혹시 있으신가요, 변호사님?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요. 오래되셨어요. 너무 어려 보이셔가지고 저는 오래된지 몰랐네요. 어쨌든 이 후임병들한테 가혹행위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사실 군대 내에 항상 있어 왔던 문제입니다. 많이 사라졌다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하는 사건이군요. 군대 내 가혹행위에 대한 사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가혹행위를 좀 한 것으로 알려졌는지 자세한 내막이 좀 궁금합니다. 네, 뭐 군대 갔다 오신 분은 알겠지만 이제 군대에서 가장 작은 편성이 분대입니다. 예. 보통 8명에서 15명 정도의 예. 그 전투원으로 구성되는 이제 예. 구성 단위인데요. 예. 분대장이었던 피고인은 2022년 11월부터 12월 사이에 예. 육군의 한 부대 생활관에서 후임병이자 분대원이었던 피해자에게 가혹행위를 한 점으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내일까지 그 부대 간부의 이름을 모두 다 외워라 라고 이렇게 지시를 했고, 내일까지 못 외우면은 죽이겠다 이런 폭언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에는 실제로 그 분대원에게 내가 간부의 이름, 직위, 계급을 말할 테니 그 중에 하나라도 말을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3초 안에 그에 맞는 직책과 이름, 계급을 말하라고 하였고,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면은 다시 내일까지 간부들 전원을 외우지 않으면은 너의 그 맞선임까지 불러가지고 같이 혼내겠다 하면서 또 폭언과 욕설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에 피해자는 생활관에서 피해자가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의 선임병사에게 너 후임 관리 안 하냐? 그리고 그 분대원에게는 너가 지금 너희 같은 군번 중에서 제일 잘하고 있는 것 같지? 네가 최악이야 라고 또 이렇게 평가절하는 어떤 폭언을 하였고, 그 다음 날에도 피고인은 다시 한번 너의 맞선임 누구냐? 너가 말을 얼버무리거나 실수를 한다면은 맞선임을 여기로 불러올 거다. 그래서 맞선임도 죽일 거다. 뭐 이런 약간 식으로 좀 두렵게 만들었군요. 네네네. 이렇게 뭐 폭언과 욕설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피고인은 이제 당시 아마 병장이었던 것 같은데요. 2023년 3월 만기 제대하였고, 피해자는 공황장애와 우울증을 겪다가 2023년 6월에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수사당국은 피고인의 이런 가혹행위가, 분대장 시절의 가혹행위가 피해자의 사망과 인과관계에 어떤 영향을 주었다고 이제 판단을 하여서 군형법상의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로 기소하였던 것입니다. 이게 혹시 이 피해자가 뭐 유서 같은 걸 남겨서 드러나게 된 걸까? 이게 어떤지 모르겠는데, 사실 저는 이게 만약에 가혹행위라면 제가 군 생활을 할 때 좀 가혹행위를 당한 것 같아요.
왜냐면 근데 이게 사실 일상적으로 너무 많았던 가혹행위인 것 같아요. 자대 배치를 딱 받으면 바로 그 자대에 있는 뭐 100명, 200명을 하룻밤 안에 외워라. 네. 못 외우면 뭐 지금처럼 뭐 또 바로 위에 있는 사람들. 실제로 뭐 예전에는 예, 예. 이제 지금보다 이제 지금은 이제 병역 문화가 군 예, 예. 문화가 많이 이제 개선이 되고 예. 또 발전이 되고 각자의 뭐 어떤 법적이거나 뭐 이런 군대 내에서 의식이 높아졌기 때문에 많이 예, 예. 줄어들었을 것 같은데 옛날에는 많이 있었는데 요새도 예. 좀 아직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이게 만약에 이런 판결로 처벌받은 판결이 있다면 앞으로의 군 생활에 있어서 그냥 군대 내의 문화들은 확실히 개선될 수 있을 거는 같아 보여요. 아무래도 이렇게 처벌 사례가 있고 여기에 대해서 예. 무죄제기가 있고 이게 잘못된 것이다라고 이게 사람들이 인지하게 된다면은 예. 사람들이 의식이 바뀌고 의식이 바뀌면 병역 문화도 개선이 될 것으로 이제 생각이 됩니다. 사실은 뭐 지휘관들이나 뭐 군 생활, 조교 생활을 제가 한 걸로 알고 계시는데 조교들이나 아니면은 뭔가 그런 어떤 지휘관들도 이런 걸 방치하거나 오히려 그런 것들을 또 요구하는 경우들도 있었던 것 같거든요. 과거에는 뭐 이름 당연히 외워야 되는 거 군대가 아니냐. 이제 상명 하복의 보통 문화이고 예, 예. 또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뭐 강인함을 요구하면서 좀 예, 부당한 대우를 하고 그걸 인내하고 그걸 버텨라라는 네. 식의 어떤 문화가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지금은 이제 군 문화도 이제 많이 발전되고 있고 선진 병역 문화를 이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캠페인도 많이 있고요. 해서 많이 좋아질 아니 것 좀 같은데. 못 외울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아 그렇죠. 네. 아, 그거 당연히 꼭- 못 외울 수밖에 없는 거고요. 네. 그렇죠. 뭐 하룻밤에 뭐 200명씩 막 어떻게 외우는 것도 너무 확실히 가혹행위인 것 같은데 사실 좀 궁금합니다, 변호사님. 이 직권남용하고 가혹행위가 법적으로 좀 어떤 요소를 따져야 하는지 구성 요건이 뭔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직권남용은 이게 보통 이제 공무원에게 예, 적용되는 이제 범죄인데요. 예, 예. 직권남용 같은 경우는 형식적으로는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인데 실질적으로는 그 직권의 정당한 한계를 넘어서 위법 부당하게 행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위나 권한을 이제 함부로 남용해가지고 위법 부당하게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 가혹행위 같은 경우에는 사람으로 하여금 견디기 어려운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가하는 일체 행위를 말하는데요.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폭언, 협박, 욕설, 부당한 대우, 뭐 군대라면은 뭐 부당한 과도한 얼차려 이런 것들이 다 가혹행위가 될 수 있겠죠. 그렇군요. 군대 내 가혹행위는 사실 생활관 안에서 좀 이루어지면 은폐되는 경우들이 좀 많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 사건 같은 경우도 은폐되기 쉬웠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보통 군대가 이제 폐쇄되고 예, 통제되는 곳이기 때문에 또 그렇죠. 상명하복의 문화가 있기 때문에 예, 예. 작은 부분들이 있어가지고는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래서 당시에도 이 가혹행위가 바로 문제가 되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아, 예. 그 이유는 당시에 이 피고인이 그 군생활 중에 그 가혹행위로 인해 가지고 징계를 받거나 어떤 예. 경고를 받은 적은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당시에 피고인과 피해자와 함께 생활하던 동료 병사들이 아, 피해자가 공황장애와 우울증이 생기는 원인이 피고인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네. 피해자는 평소 약을 먹고 있었는데 예. 약을 먹고 있는 것이 피고인 때문이다라고 말을 했다는 것을 증언을 하였고요. 음. 다른 한 선임 병사는 피해자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는 것을 극도로 매우 싫어했었는데 예. 피고인이 이 점을 파고들어 가지고 괴롭히기 위한 목적으로 피고인과 관련된 사람, 아까 말한 것처럼 선임 병사라든지 동료 병사들을 같이 연대 책임을 물어서 혼내겠다, 걔도 죽이겠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해가지고 매우 고통스러워했다라고 이제 증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증언들이 모여가지고 좀 사후적으로라도 이렇게 사실관계가 좀 확인이 된 것 같습니다. 피해자는 사실 말을 못하고 사망을 한 상황인데 같이 군 생활을 했었던 동료들이 증인으로서 증언을 해서 사실관계가 좀 밝혀진 사안입니다. 좀 안타까운 죽음인데요. 주변인들의 진술이 좀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것 같은데 재판부의 판단이 어땠는지 좀 살펴봐 주시죠. 네, 피고인은 사실관계는 전반적으로 인정을 하였는데 예. 가혹행위라든지 직권남용에 대해서는 좀 부인하는 그런 태도를 보였습니다. 물론 예. 이제 혐의 자체를 뭐 부인하는 거였겠죠. 예, 그렇지만 이제 재판을 담당했던 인천지방법원은 예.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해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예. 담당 판사는 피고인은 분대장이었고 예. 피의자는 분대원이었는데 대대 간부 직책과 이름 계급을 외우라고 하고 외우지 못하면 죽을 준비를 하라는 등의 말하는 행위는 네. 피고인의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해서 정당한 한도를 넘어서 권한을 남용한 것이다 라고 인정을 하였고요. 죽을 준비를 해라, 맞선임까지 죽이겠다 이렇게 말했던 부분은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가혹행위였다 라고 인정을 한 것입니다. 예. 다음 이어서 이제 담당 재판부는 군대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피고인은 직권을 남용해서 가혹행위를 하였고 피해자의 유족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는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보았고 단 피고인이 사실관계 자체는 전반적으로 인정을 하고
반성한 취지도 보였으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을 유리한 점을 보아서 양형을 판단하였습니다. 그렇군요. 재판부 판단을 좀 살펴봤을 때 이 직권남용 가혹행위가 어떤 피해자의 사망과의 인과관계가 있다라고 좀 인정을 한 걸까요? 일단은 사망과 인과관계 자체를 인정하였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아, 기사 네. 내용으로 봤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피고인은 군형법상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예. 사망의 아, 결과가 이제 나오지 않는 것이죠. 만약 가혹행위와 사망 사이 인과관계가 인정이 되었다면은 예. 학대치사죄나 업무상 과실치사죄로 기소가 되었을 것입니다. 아, 네. 네. 법원도 그래서 이제 직접적인 사망과 인과관계를 인정한 것은 아니고요. 예. 다만 가혹행위로 인해서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을 겪었고 사망에 어떤 영향을 끼쳤다는 점을 이제 양형으로 고려했기 때문에 어떤 영향력 자체는 인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뭐 그 쉽게 또 말하면은 이제 예. 시간적 간격이 있고 예. 그 사망 자체가 그렇죠.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는지는 예. 우리가 뭐 확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재판부도 그 부분에 대한 좀 부담감을 좀 느꼈을 수 있겠네요. 특히 이번 판결은 좀 집행유예가 선고됐다라는 점에서 유족들한테 합의도 못 받고 용서도 못 받았는데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가 됐다. 아마 사망한 아들을 생각하는 어머니 입장에서는 사실 좀 이 판결을 좀 이해하기는 좀 어려웠을 것도 같은데 집행유예가 선고된 이유와 의미를 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일단은 뭐 집행유예이긴 하지만 징역형이 1년 6개월이 선고가 되었습니다. 예. 범죄의 중대성을 재판부가 인정한 것이고요. 예.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초범이고 어떤 개성과 교화의 가능성이 있고 재범 방지, 재범의 가능성이 좀 적다. 이런 부분을 인정해가지고 집행유예를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피해자의 예. 유족들은 이제 피해자가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에 이르렀고 이게 군생활 중에 있었던 가혹행위였기 때문에 쉽게 예. 납득하기는 어려웠을 것 같고요. 예. 최근에 군대 내 가혹행위로 인해 가지고 이런 일이 빈발하고 있기 때문에 또 계속해서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이 형이 이제 적정했는가에 대해서는 어떤 사회적 논란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사실은 피해자가 어떤 이상한 사람이거나 어떤 사회생활을 잘 못하는 친구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증인들이 같이 동료들이 이 피해자를 안타까워했고 또 피해자가 평소에 누군가와 다투는 것을 또 싫어하고 되게 선하고 좀 착한 친구였다라는 식의 어떤 증언을 하는 것을 보면 좀 안타까운 죽음이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이 유족들 관련돼서 좀 하나 여쭤보고 싶어요. 형사처벌 외에 좀 추가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지금 사실 아들을 잃은 어떤 그 안타까움에 비해서 집행유예 1년 6개월이라는 뭐 형을 받긴 했습니다만 집행유예 3년의 어떤 좀 처벌 유예 같은 걸 받았단 말이죠. 유족은 납득하기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민사소송 같은 게 좀 가능할까요? 일단 뭐 형사처벌은 이제 국가에서 이제 형벌권을 예. 발휘한 것이기 때문에 좀 다소 아쉬울 수는 있겠지만 예. 이제 일단 마무리가 되어 일단은 뭐 항소가 될 수 있겠지만 예, 마무리되었고요. 유족들의 입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민사소송이라든지 행정소송이라든지 기타 이제 권리구제 절차를 뭐 거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민법 제 750조는 위법한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고 있고 751조는 재산상 손해에 국한하지 않고 정신적 손해라든지 명예나 신용과 관련한 어떤 손해가 있더라도 배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피고인은 명백하게 불법행위, 범죄행위를 했기 때문에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할 것이고요. 더불어서 국가를 상대로 국가배상 책임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국가배상법 제2조 1항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군인이었고 분대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면서 또 위법한 가혹행위를 하여서 이런 그 사망이라는 결과를 이르렀기 때문에 국가는 어떤 관리 감독의 책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국가배상법에 따라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것입니다. 그리고 행정적으로는 피해자가 가혹행위로 인해서 공황장애와 우울증을 겪다가 사망에 이르렀기 때문에 어떤 직무 관련성, 군 직무 수행과 사망이라는 결과 사이에 어떤 인과관계가 있고 직무 관련성이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면은 보훈보상 대상자 및 순직 군경으로 인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보훈청이라든지 국방부에다 신청을 해가지고 인정이 된다면은 유족연금이라든지 보상금 등 보훈 혜택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사망에 대해서 또 납득이 가지 않는다면은 국가인권위원회라든지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를 통해서 추가적인 어떤 입증이나 추가적인
사실 규명을 촉구할 수도 있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무쪼록 이 사건 판결로 인해서 군대 내 가혹행위와 직권남용 행위가 좀 줄어들고 군대 내 사건 사고가 줄어들 수 있는 병역 문화가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판결록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렵고 복잡한 법률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생생법률쇼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생생법률쇼에선 민사, 형사, 가사 등 각 분야 전문 변호사들이 매년 800여 건의 법률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고 있는데요. 그럼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3가지 방법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첫째, 02-557-8295번으로 전화해 법률 상담 신청을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 법률 상담 게시판에 사연을 올린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속 시원한 법률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상담 신청하세요. 네, 지금부터는 생생법률쇼가 자랑하는 성심성의 무료 법률 상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되어 있는데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네, 어떤 점이 궁금해서 연락 주셨을까요? 저는 그 계약을 예. 했는데 예. 대표가 계속 차입비를 그 잔금 예. 지급을 미루면서 네네. 네, 지급을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네, 혹시 잔금 지급을 미루고 있어서 혹시 어떤 부분이 궁금해서 연락 주셨을까요? 네, 실은 좀 상세하게 말씀드리면 예. 일단 제가 그 10년 전에 일한 곳의 대표가 갑자기 10년 후에 예. 연락을 주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연락을 하시면서 예. 이거 건이 있으니 예. 한번 해볼 생각이 없느냐라고 예. 묻길래 예. 수락을 하고 예. 2개월간 개발을 해줬거든요. 예. 근데 2개월간 개발해주고 나서 계약서에는 2개월 이후 납품을 하면 예. 당근까지 지급을 해주겠다 했는데 예. 지급이 계속 안 되고 있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그 대표의 회사에 직접 전화를 해보니까 예. 내부적으로 아직 그 거래처 간 수수료 같은 것들을 그 정리하는 것 때문에 네. 제 잔금 지급이 늦어진 거다라고 해서 네네. 좀 의아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실제 제가 그 납품했던 그 개발 프로그램이 예. 그 웹사이트였거든요. 예. 그래서 원청이 따로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원청 그 회계팀에 연락을 했더니 회계팀에서는 그 잔금은 이미 그 지출이 그 회사에 됐다고 하더라고요. 아, 이미요. 예. 그래서 대표한테 다시 따졌습니다. 예. 따지니까 2년 그러니까 2023년 9월달에 계약이 됐던 건인데, 예. 네, 2024년 1월달에 주겠다라고 하더라고요. 아, 예. 그래서 2024년 1월달에 다시 통화가 돼서 네. 잔금을 주겠다 했는데 다시 또 변화돼서 잔금 중 50%는 1월 초에 그리고 네. 잔금 중 나머지 그 잔금은 둘째 주 1월 둘째 주에 주겠다고 했는데 예. 다시 1월 둘째 주가 되니까 안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계속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거군요. 네. 원청에서는 이미 지급을 한 대금인데요. 왜 웹사이트를 개발하는 일을 한 2개월간 하셨고요. 네. 그래서 궁금하신 점은 어떻게 하면 좀 돈을 받을 수 있는지, 대금을 받을 수 있는지와 뭐 형사 고소가 되는지 이런 부분 궁금해서 연락 주셨을까요? 네네. 옆에 이진우 변호사님 다 듣고 계셨거든요. 저희 이진우 변호사님한테 인사 나누시고 상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방금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제가 추가적으로 좀 궁금한 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네. 말씀드린 것보다는 웹사이트 개발 용역을 하신 것 같고, 그럼 이제 용역 계약일 텐데, 네네. 계약서는 어떻게 쓰셨나요? 계약서는 우선 그 구두 계약으로 얘기를 하셨거든요. 네. 구두 계약으로 완료를 하면 지급 완료를 하면 그 납품 완료를 하면 전액 그 지급을 해주겠다 했는데 그 이후에 메일로 계약서가 다시 왔습니다. 네네. 서류로 난기하지만 좀 네. 명확하지 않냐고 해서 네네. 왔는데
이후 제가 다시 회신 주려고 하니까 그쪽 회사에서 네네. 대표님이 약속했는데 구차하게 이 서류는 안 줘도 된다고 또 말을 바꾸더라고요. 계약서를 안 쓰신 거네요? 네네. 그럼 네, 계약, 근데, 네. 네, 말씀하십시오. 네. 그럼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들, 말씀하신 네. 것처럼 이제 언제까지 납품을 하고, 뭐 계약금이든 중도금이든 잔금이든 용역대금은 언제 받고, 뭐 이런 부분들 또 그 웹사이트라든지 이게 과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가지고 어떤 기준이나 내용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 것들은 뭐 메신저라든지 이메일로 주고받으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메신저, 이메일, 그리고 대표의 녹취까지 들어가 있거든요. 그 녹취라 하면, 네네네. 잔금 얼마에 대해서 언제까지 주겠다라는 녹취까지 했는데, 네. 그리고 또 잔금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정확한 금액을 말씀하시기 어려우시면은 아닙니다. 정확한 네. 금액은 지금 1,000만 원 중에 네. 지금 300만 원을 지금 못 받는 상황입니다. 1,000만 원 중에 300만 원을 못 받으셨나요? 네네. 그러면 네. 그럼 그 상대방 네네. 업체는 업력이 그러니까 네. 상대방 업체는 업력이 어느 정도 되나요? 몇 년 정도 유지되는 회사인가요? 한 15년, 네, 15년 정도. 15년 정도 꽤 되는 회사네요. 네. 혹시 주변에 그 회사의 사정, 그 회사가 지금 뭐 파산 위기라든지 선생님과 같이 뭐 대급을 못 받은 채권자들이 많다라든지 뭐 이렇게 들으신 건 없나요? 네, 그런 건 전혀 없고, 단지, 제가 그 업체하고 일을 하면서 내부적으로 그쪽 담당 팀장이 있었거든요. 네. 담당 팀장도 그 같이 얘기를 하면서, 네네. 자기도 임금을, 못 받았기 때문에 곧 네. 퇴사할 거다라고 했고요. 임금 체불이 있다는 네. 사정은 들으셨고요. 죄송합니다. 다시 말씀. 그러니까 방금 담당자도 임금을 못 받아서 퇴사 예정이다라고 말을 했다면은 그 업체에 예. 지금 임금 체불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예. 네, 일단은 네, 뭐 맞습니다. 정당하게 일을 하셨는데 그 대금을 받지 못해가지고 되게 불편을 겪고 있을 것 같은데 되게 이런 사례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일단 뭐 예. 유례 말씀을 드리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지금 염두에 두고 계시겠지만 민사와 형사 두 가지 과정이 있습니다. 형사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렇게 대금을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경우는 이제 사기죄를 많이 고려하시잖아요. 네네. 네, 사기죄 같은 경우는 이제 대금을 지급하거나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나 계획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짓말로 이제 그걸 가장을 해가지고 일을 시켜서 뭐 부당하게 어떤 재산상의 이익이라든지 이걸 챙기는 게 이제 사기죄가 될 건데요. 네네. 지금 해당 사례가 사기죄가 될 건지는 명확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아시다시피 어떤 남을 속이겠다는 그런 의도, 기망의 고의나 기망 행위가 사람의 어떤 내심에 사람 속마음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밝히는 거는 좀 주변의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되거든요. 근데 방금 말씀 들어봤을 때는 뭐 계약서도 쓰지 않았고 연락을 차일피일 계속 미루었고 해당 업체가 지금 원청에서 이제 대금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급을 하지 않고 있는 사정이 있고 또 담당자라든지 그 업체 직원도 임금체불이 일어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선생님한테 우리 상담자님한테 일을 맡겼을 때부터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나 어떤 의사나 계획이 없었지 않아 이렇게 의심해 볼 수 있는데요. 불리한 면으로 봤을 때는 업력이 15년 정도 된 계속해서 사업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고 전체 금액이 아니라 1,000만 원 중에서 잔금 300만 원을 주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기망행위는 그 행위 당시에 그 있었다는 게 이제 인정이 돼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는 대금을 지급하려고 했는데 그 이후에 사정이 안 좋아져서 못 줬다라는 이제 변명이 좀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기죄로 고소를 한다면은 처벌 가능성이 높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명백하게 사기죄가 될 수도 나는 뭐 그 장담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행위가 좀 괘씸하고 그때 당시에 실제로 기망의 어떤 고의가 있고 기망 행위가 있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기 위해서라도 형사고소를 한번 고려해 보실 수는 있어요. 다만 형사고소를 하시면은 고소장도 작성해야 되고 제출해서 수사기관에 가서 수사에 협조하면서 조사에도 응해야 되고 이후에 과정 그 내용도 다 하셔야 되기 때문에 좀 이 부분이 좀 많이 부담이 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개인으로 알 수 없는 내용을 수사기관이 확인해주는 그런 의미도 있고 상대방이 실제로 당시 사기의 어떤 고의를 가지고 편취의 고의를 가지고 사기죄를 범한 걸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적극적으로 이제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 주변 사람이라든지 법률 전문가랑 한번 상담을 더 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민사적으로는 금액이 300만 원이라서 좀 비교적 적은데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변호사 선임하기에는 좀 부담이 되고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질 수가 있으니까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뭐
직접 혹은 뭐 법무사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지급명령 신청 같은 거를 해서 상대방한테 집행 권한이 있는 집행 지급명령 결정문이라도 받아놓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300만 원을 포기할 게 아니시라면은 지급명령 신청을 해서 지급명령 결정문을 받으면은 이 결정문이 뭐 기판력은 없지만 일단 확정 판결과 비슷한 효력이 있고 어떤 집행 권한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어떤 업체 계좌를 압류할 수도 있고 상대방의 재산에 대해서 압류나 경매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급명령 신청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계약서가 없다고는 하지만 이메일과 메신저로 거래 내역이 있고 뭐 납품 내역이 있고 또 상대방이 돈을 주겠다고 계속 인정하는 녹취라든지 문자라든지 카톡이 있을 거기 때문에 이런 거를 좀 정리를 해서 일단 지급명령 신청을 하시고 상대방에게 형사고소를 이제 하겠다라고 경고를 하고 형사고소도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근데 대표님 한 가지만 더 네네네. 질문을 드려도 괜찮을까요? 네, 말씀해 주세요. 근데 실제 그 대표라는 사람이 네. 실제 대표가 내부적인 대표고요. 네. 네, 겉으로 계약서상 대표는 또 따로 있거든요. 이럴 경우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일단은 그 상대 업체가 개인 사업자인가요? 아니면은 법인인가요? 예, 법인입니다. 네. 법인이고 주로 소통을 하고 뭐 지급을 하고 일을 맡긴 사람은 이제 내부적으로 있는 이제 실적인 대표고 명의상 대표는 따로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통한 사람은 네. 실제 대표하고 네. 내부적으로 대표하고 통화를 했던 거고요. 그렇다면 일단 민사적으로는 이렇게 민사 같은 경우는 당사자는 이제 명의자여야 됩니다. 그래서 말하면 민사로 어떤 지급명령 신청을 한다면은 네. 법인을 상대로 해야 되고요. 네. 네. 강제집행 같은 경우도 그 법인지 상대로 해야 됩니다. 근데 반대로 실질적인 대표자가 그 회사의 지배력을 가지고 어떤 업무를 다 보면서 하는 거라면은 뭐 여러 가지 이유에서 뭐 형식상 대표가 있고 실질 대표가 있겠지만 이 사람이 자기가 이제 금전적인 어떤 책임을 지지 않거나 계약적인 어떤 책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런 걸 수도 있기 때문에 형사고소는 연락을 나누었던 실질적인 대표랑 한테 형사고소를 하시고 민사소송은 법인을 상대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이유에서 여러 가지 사업 목적으로 해서 명의상 그러니까 대표랑 실질 대표가 다른 경우가 있는데 그거 자체가 큰 범죄는 아니지만 그 내용만 보더라도 상대방이 어떤 무책임을 한 걸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명백히 언급을 하셔가지고 형사고소를 하신다면은 그 회사보다는 그 실질적인 대표를 상대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네. 답변 고맙습니다. 네. 네, 상담자님 고맙습니다. 어떻게 좀 궁금하신 점이 해결되셨을까요? 네네. 네네. 많이 해결됐습니다. 네. 네, 전화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네. 저희 뭐 내용 중에 궁금하신 점이나 이해 못하신 부분들은 저희 유튜브 다시 보시거나 혹은 아니면 재방송 다시 보시면 되니까 찾아보셔가지고 보시면 아마 도움 되실 것 같습니다. 전화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가 뭐 전화 끊고 제가 이진우 변호사님하고 뭐 도움될 만한 내용을 한마디 더 할 테니까요. 계속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네. 고맙습니다. 네, 전화주셔서 감사합니다. 네네. 네. 네, 변호사님, 이게 좀 안타까운 사연인데 이 300만 원을 못 받았잖아요. 근데 이제 300만 원의 용역비가 아니고 1000만 원의 용역비에서 일부분을 못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잔금도 왜 이렇게 된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잔금 부분에 대한 다툼이라서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기죄는 좀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기죄는 좀 안 된다고 치면 제가 궁금한 건 요거 있습니다. 원청에서 돈을 줬는데 사실 그냥 바로 지급했어야 되는 돈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보관하는 사람이 이제 보관자의 지위에서 뭐 횡령이나 이런 부분으로 고소는 좀 어려울까요? 제가 보기에는 제 의견으로는 그 부분 좀 어려울 것 같고 왜냐면 이제 받아서 주는 것이긴 하지만 그 계산은 그때 분절이 되어가지고 원청에서 하청사가 받고 자기가 그 자금으로 또 주는 거기 때문에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거나 관리하는 지위에 있는 건 아니라서 뭐 횡령이나 배임은 아닐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채무불이행은 분명한데 이게 이제 사기죄냐 아니냐가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시겠지만 보통 채무관계에 있어가지고 채권 채무관계에서 이렇게 그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신의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면서 이렇게 돈을 안 갚는 경우가 많고 이 부분 이제 일반적으로는 이제 사기라고 생각해가지고 형사고소를 하는데
수사기관에서는 사기죄는 되지 않는다고 해서 이제 돌려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근데 특히나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잔금만 미루고 있다거나 예. 돈을 빌려가 놓고 이자는 주고 있는데 예, 그렇죠. 원금을 주지 않는다거나 예. 이렇게 뭔가 하는 듯한 모양새만 만들어 놓고 결국은 사기랑 거의 진배 차이가 없는 그런 예. 결과들이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기죄가 성립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 법리적인 검토랑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충분히 해서 필요하다면 사기죄를 고소하는 것도 물론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예. 잔금만 주지 않은 거기 때문에. 예. 그리고 업력이 있고 사업을 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예. 기망이가 두드러지는 건 아니지만 사기죄가 해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봐야 될 것 같고요. 그게 안 된다고 한다면은 채권 출심을 하기 위해서라도 지급명령 신청이 됐든 민사소송이 됐든 민사적인 절차를 거쳐가지고 집행권을 확보해서 강제 집행을 하고 채권 출심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는 채무 불이행자한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수단들이 있으니 그런 네네. 부분을 좀 참고해가지고 좀 압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상담자님한테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전화상담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생생범쇼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렵고 복잡한 법률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생생법률쇼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생생법률쇼에선 민사, 형사, 가사 등 각 분야 전문 변호사들이 매년 800여 건의 법률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고 있는데요. 그럼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3가지 방법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첫째, 02-557-8295번으로 전화해 법률 상담 신청을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 법률 상담 게시판에 사연을 올린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속 시원한 법률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상담 신청하세요. 자, 이번에는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들어온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고민 내용인지 함께 보실까요? 저희 어머니는 60대 후반입니다. 얼마 전 저에게 스마트워치를 선물로 주셨어요. 휴대전화를 저렴하게 사면 준다고 해서라고 하시며 본인은 필요 없으니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뭔가 수상해서 요금 청구서를 확인해 보니 스마트워치와 휴대전화가 함께 할부 구매로 처리되어 있었습니다. 즉 무료 사은품이 아니라 기기 2대를 동시에 구매한 계약이었던 거죠. 제가 어머니 대신 대리점에 전화하니 그건 시스템상 자동으로 묶인 것뿐이라며 책임을 회피하고 통신사 고객센터는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이라 변경이 불가하다라고 합니다. 심지어 어머니 친구분 몇 분도 같은 방식으로 피해를 본 것 같아요. 이런 경우에 명백한 사기가 아닌가요? 이미 개통이 된 상태라 환불이나 계약 취소가 불가능한가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무료 사은품이라면서 스마트워치를 줬는데 알고 보니까 실제로는 할부 계약이었고 이게 약간 지금 답변을 보면 변호사님 한마디로 휴대폰 금액이 그 2개 합친 금액이다. 그러니까는 스마트워치는 사실은 공짜로 준 거고 무료로 준 거고 그거는 그냥 형식상 2개로 금액을 나눠서 나가고 있는 거일 뿐이다 라고 좀 대리점에서 답변을 한 거거든요. 이거는 근데 이런 구매가 사기죄가 해당이 안 되나요? 좀 약간 좀 이상한데요. 상담자님의 사연만을 봤을 때는 예. 사기죄에 명백하게 해당한다고 저는 보고 아, 있습니다. 예, 그래요. 방금 이제 전화 상담 때도 사기죄를 한번 검토했었는데요. 예. 타인에게 기망행위를 해가지고 기망에 빠진 상대방이 기망에 빠져가지고 어떤 처분행위를 하고 그 처분행위를 통해 가지고 어떤 재산상의 이익이라든지 재물을 얻는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이 됩니다. 방금 여기서는 어머님한테는 스마트워치는 사은품이다, 무료 사은품이라고 설명을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스마트워치도 할부 판매, 지금 유상 판매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계약의 중요한 부분, 이게 무료 사은품이냐 아니냐, 뭐 이런 부분을 이제 기망행위를 했기 때문에 명백하게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은 계약서에 스마트워치 할부가 좀 포함이 되어 있고 실제로 할부 대금이 나가고 있다면 설명 의무 위반으로 환불이나 계약 취소가 가능한 거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네, 일단은 설명 의무 위반을 좀 검토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이 계약서 같은 경우는 아마 이렇게 미로 짐작하건데 두 사람이 서로 작성한 게 아니라 이게 이미 만들어 있는 계약서에다가 확인을 하고 설명했을 거잖아요. 이건 일단은 약관규제법에 따르는 약관일 텐데 약관규제법에 따르면은 제3조 3항은
사업자가 약관에 정하여진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라고 설명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요. 예. 같은 조치 사항은 사업자가 설명 의무를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약관은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 스마트워치가 무료 사은품이냐 아니냐, 예. 이게 유상으로 할부로 판매가 되는 것이냐 아니냐는 계약의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네. 설명 의무가 좀 필요한 부분인데 설명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은 설명 의무 위반으로 해서 계약서에 아무리 명시적으로 그 할부 계약이라고 적혀 있다고 하더라도 취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은 좀 뭐 끼어 팔기 느낌도 좀 있고, 근데 예를 들어서 휴대폰 금액이 200만 원인데 스마트워치가 뭐 예를 들어서 50만 원입니다. 근데 50만 원을 공짜로 해주고 그 200만 원 중에 방금 이제 할부 대금이 두 개로 나가는데 150만 원은 휴대폰으로 나가고 50만 원은 스마트워치로 나가는 거면 사실 200만 원에 스마트워치를 공짜로 또 준 계약이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한 사실 또 질문도 있는 것 같거든요. 일단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그 MC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이 건물에 죄송합니다. 이 물건의 어떤 교환 가치라든지 예, 예. 물건의 적당한 판매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 예. 이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매매 계약을 구입하는 매매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가지고 예. 중요한 부분이 이게 스마트워치를 돈을 주고 사는 건지 예. 무료로 받는 건지 예. 그리고 200만 원짜리 예를 들어서 어머님 입장에서는 200만 원짜리 스마트폰이 필요 없을 수도 있잖아요. 예, 예, 그렇죠. 계약의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착오가 있었고 그 착오는 설명 의무 위반으로 인해서 유발된 것이기 때문에 기망의로 볼 수가 있을 것이고 우리한테 좀 유리한 부분으로만 본다면 스마트워치를 공짜로 준다고 했는데 어쨌든 할부 대금이 나가고 있으니 네네. 이게 너희들의 내부적인 부분에서의 어떤 작업은 그렇게 됐는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어쨌든 사기 취소를 좀 주장을 해볼 수 있다라는 얘기신 거네요. 이래서 저는 이제 제가 이 질문을 좀 드린 이유가 대리점이 아닌 본사에도 이 책임을 좀 물을 수 있는가가 좀 궁금해서거든요. 네, 뭐 본사와 대리점 간의 어떤 관계는 좀 확인을 해봐야 구체적인 예, 예. 관계는 확인을 해봐야지 알겠지만 예. 우리 민법 제 756조 제1항은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 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다만 이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는 손해가 있을 경우에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단서 조항이 있긴 하지만 예, 예. 이런 면책 사유가 있긴 하지만 사용자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데요. 대리점과 통신사가 고용 관계는 아닙니다만은 특정한 사무를 대리하게 하는 어떤 대리점 계약을 통해서 맺어진 대리 관계이고 예. 특정 사무를 대리하게 하는 것이라면은 관리 감독의 의무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예. 이 부분이 만약에 확인이 된다면은 관리 감독 의무가 있다면은 이 통신사라든지 이 본사를 상대로 해서라도 손해배상 청구를 혹은 그 매매계약 취소를 할 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친구분들도 사실 어머니 친구분들도 동일한 피해를 좀 많이 봤다고 하거든요. 그럼 피해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좀 구제가 좀 쉬울 것 같은데 그 환불이나 좀 취소를 할 때 어떤 증거를 좀 확보해야 될지 좀 알려주시죠. 일단은 당시에 이렇게 설명을 들었던 녹취가 있으면 제일 좋을 테고요. 아, 녹취나 예, 영상이 예. 제일 좋겠지만 예, 이게 예. 없을 수도 있잖아요. 예, 예. 그렇다면 무료 사은품이라고 했다는 거를 인정받기 위해서 다시 한번 문의를 한다든지 아, 예. 그쪽에서 뭐 문자나 어떤 전화를 통해서 답변을 줄 수도 있을 것이고요. 상당히 좋은 방법이네요. 다시 당시에, 문의를 해서. 예, 또 예. 다시 문의를 해가지고 왜냐하면 동일한 방식으로 계속 판매를 하고 있다고 하니 예, 예, 예. 다른 사람이 연결해 준 것처럼 해가지고 예, 예, 그런 예. 부분을 녹음한다거나 녹화하는 경우도 있을 수 예, 있고요. 예. 또 동일한 피해자가 여럿 있다고 하기 때문에 다수의 증언이 중첩이 되고 중복이 되고 아. 일치하기 때문에 예, 예. 어떤 증언의 진술의 어떤 신빙성도 높아질 것이고요. 아, 예. 당시 무료 사은품 등장이라는 어떤 광고라든지 홍보 문구가 있다면은 예. 그런 홍보물이 있다면은 그것도 증거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런 걸 가지고 네. 해서 여러 사람이 같이 한다면은 뭐 협상력이 생긴 건 둘째치고 예, 예. 또 소송 비용이라든지 절차 아, 비용도 예, 적게 예. 들 수 있고 예. 상대방한테 압박을 가해서 예를 들어서 아, 예. 법적인 검토를 떠나가지고 통신사라든지 그 대리점이 예, 예. 압박감을 느껴서라도 예. 매매 계약을 취소하고 원상 회복을 해줄 수도 있겠습니다. 아, 실질적으로 소송 비용도 좀 낮출 수 있고 경찰에 여러 피해자들이 좀 접수되면 사건이 좀 큰 것처럼 또 느껴질 수 있고 언론사나 뭐 소비자 단체한테도 또 얘기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 장점이 상당히 많을 수 있겠네요. 그래서 집단 소송 많이 하시는데 예, 예. 꼭 큰 규모의 집단 소송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예, 예. 이렇게 작은 규모의 그 문제가 있더라도 같이 모여서 한다면은 같은 피해자들, 네네네. 예, 같은 피해를 본 피해자들끼리 모여서 하면 상당히 좋은 의미가 있고 이진우 변호사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상당히 증거 수집에 있어서 지금까지 발생한 증거 말고도 새롭게 다시 연락을 해서 또 증거 수집하거나 녹취를 하실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 참조해서 상담자님께서 아무쪼록 구제를 좀 잘 받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는 첫 번째 이메일 상담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두 번째 이메일 상담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메일 상담 내용 보실까요? 남자친구는 이혼남입니다.
1년 전 이혼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전 부인이 저의 존재를 알게 된 이후로 남자친구에게 결혼 생활 중에 바람 피운 게 아니냐고 자꾸 추궁했습니다. 저랑은 만난 지 6개월밖에 안 됐기 때문에 절대 아닌데도 남자친구에게 계속 연락해서 뭐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제 번호까지 알아내서 저에게 전화해서 욕하고 상간녀 소송까지 걸겠다고 협박하더라고요. 저는 남자친구와의 만남이 당당했기 때문에 좋을 대로 하라고 말하고 대응을 안 했는데요. 전 부인이 본인 SNS에 남자친구와 제 사진을 올려서 둘이 바람을 피웠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써놨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됐는데요. 전 부인을 협박과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일상에서 사실 좀 많은 내용인 것 같아요, 변호사님. 이게 사실 뭐 전 부인의 마음도 좀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고, 사실 지금 새로운 사랑을 시작한 이제 상담자님의 마음도 좀 이해가 가는 상황인데, 이 전 부인이 번호를 알아내서 욕설을 하고 상간녀 소송을 하겠다고 말한 행위가 협박죄에 해당되는지 하나하나 좀 알아보죠. 이 협박죄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협박죄는 이제 일반적으로 사람에게 공포심을 일으키는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협박죄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내가 상대방한테 어떤 민사소송, 상간녀 소송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고지한 것은 정당한 권리 행사의 일환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떤 위법한 행동으로 볼 수 없으면은 협박에 이르지 않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가정적으로 상간녀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혼 이후에 만난 건데도 불구하고 어떤 불만을 가지고 이렇게 소송을 고지한다거나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여러 차례 연락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악을 고지한다거나,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어떤 뭐 사과를 요구한다거나 뭐 위자료를 요구한다거나 이렇게 이걸 빌미로 다른 걸 요구한다면은 어떤 해악성이 더 커지기 때문에 협박죄로 좀 인정될 여지도 있습니다. 네. 지금 사실 좀 궁금한 거는 실제 외도를 한 것이 아닌데 이혼도 또 됐단 말이에요. 지금 뭐 저희는 이혼보다 뭐 돌싱남매 이런 표현을 요즘 많이 쓰는데, 이혼한 후에도 전 부인이 상간녀 소송을 제기를 할 수는 있는 겁니까? 그때 당시에 사정이 있다라는 걸로? 네, 일단은 뭐 불가능합니다. 아시겠지만 그래요? 상간녀 소송 같은 경우에는 그 성립 요건이 혼인관계 존속 중에, 혼인관계 유지되고 있는 중에 부정행위가 있어야 되고요. 그 부정행위로 인해 가지고 혼인관계가 파탄의 결과가 이루어야 되고, 이로 인해서 상대방이 정신적인 어떤 고통을 겪어야 된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례에서는 이혼한 이후에 만나서 교제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이혼남과 교제를 한 것이기 때문에 혼인관계 존속 중에 있었던 일이 아니라서 상간녀 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소송을 제기한다면은 막을 수는 없겠지만,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객관적인 증거로 거기에 대해서 반박을 한다면은 상대방이 아마 패소를 하겠죠. 네. 그래도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인데 시점도 상당히 중요하군요. 네, 일단은 상간녀 소송은 이제 혼인관계 존속이라는 어떤 요건이 필요하기 때문에 필요하다. 이 부분은 좀 심각해 보이는데, 본인 SNS에 상담자님이 사진을 올리고 얘네 둘이 바람을 피웠다라고 허위 사실을 좀 게재한 행위, 명예훼손죄 왠지 성립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당연히 정보통신망법 위반 명예훼손죄가 성립합니다. SNS라는 정보통신망에다가 비방할 목적으로 어떤 특정한 사실, 그 개인을 특정해가지고 특정한 사실로 이제 명예훼손하는, 명예와 신용을 저하시키는 행위를 했기 때문에 명예훼손죄가 성립이 될 것이고요. 만약에 이제 상대방이 단순히 오인해서 했다고 하더라도, 허위 사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단순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때문에 어찌됐든 간에 정보통신망법 위반 명예훼손죄가 성립합니다. 사실 이제 뭐 이렇게 사이버 명예훼손죄라고 부르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일반 명예훼손죄하고는 좀 다르게 비방 목적이 좀 필요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어떤 비방할 목적이 인정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명예훼손의 고의뿐만 아니라 비방할 목적이라는 목적성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 내용 자체가 상간녀라고 이렇게 지정을 해가지고 본인 SNS에 올려서 불특정 다수가 보고 인식할 수 있게 만들었기 때문에 비방의 고의도 분명히 인정이 될 거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일반 명예훼손보다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이 더 중하게 처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이게 사실이었다 하더라도, 바람 핀 게 사실이었다고 하더라도 그걸 SNS에다 올리는 거는 처벌받는 거잖아요. 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겠죠. 명예훼손죄로 좀 고소를 할 경우에 전 부인의 주장이 허위라는 점을 좀 입증하기 위해서 어떤 부분을 좀 입증을 해야 될까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혼인관계 존속 중에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점이 이제 요건이기 때문에 예. 혼인관계 중에 만나지 않았다는 걸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 남자친구가 언제 이혼했는지, 뭐 이혼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 증명서라든지 이런 네. 등록 서류가 필요하고 본인과 남자친구가 언제부터 만나서 알게 돼서 만나서 교제를 시작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예. 뭐 사진이든 영상이든 카카오톡이나 메시지 같은 거.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언제부터 만나서 교제를 했다라는 걸 입증할 수 있다면은 예. 이런 시간적 간격을 통해 가지고 충분히 혼인 관계가 끝난 다음에 종료된 다음에 이혼하고 나서 만났다는 걸 입증하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하시고 사실관계도 정리하시고 가능하면 주변인의 진술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많은 내용 말씀해 주셔서 아마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상담자님께서 아무쪼록 이 상황, 억울한 상황에서 좀 벗어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두 번째 이메일 상담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세 번째 이메일 상담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이메일 상담 내용 보실까요? 어머니께서는 시골에 사시는데요. 집 마당에서 깨 털고 계셨는데 갑자기 동네 할아버지가 마당으로 들어오시더니 어머니한테 뭐라고 했답니다. 치매를 앓고 있는 할아버지여서 어머니가 좋게 말씀하시고 돌려보내려고 했는데 갑자기 지팡이로 어머니를 마구 때렸다고 하네요. 욕하면서 지팡이로 어머니 등과 목, 다리 등 신체 여기저기를 때렸고 소란스러움에 지나가던 다른 주민분이 들어와서 말렸다고 하네요. 어머니 몸 군데군데가 멍이 들고 골다공증이 있으셔서 더 걱정입니다. 그 할아버지와 같이 사는 자녀분들이 사과하면서 치매가 있어서 그런 거니 봐달라고 하는데 자녀들에게라도 책임을 물을 수는 없는 걸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너무 억울한 상황일 것 같아요. 그냥 이게 단순히 치매이기 때문에 봐줘야 된다. 그러면 맞은 사람은 있는데 그리고 뼈까지 부러지거나 뭐 골다공증 관련된 부분까지 있다고 하면 그냥 넘기기엔 좀 뭐 그럴 수 없을 것 같아요. 자녀들 입장에서는. 변호사님 이거 어떻게 좀 해결해야 하겠습니까? 일단은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리 치매에 걸린 할아버지라고 하더라도 예. 그 치매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예. 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일단은 뭐 형사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지팡이로 예. 이렇게 뼈에 이상이 있을지 염려가 될 정도로 어머니를 때렸다면은 예. 형법적으로 이제 폭행죄 성립이 됩니다. 폭행은 이제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폭행이라고 하는데요. 꼭 접촉할 필요가 없더라도 직접적인 유형력의 행사가 있으면은 뭐 고성이나 몸짓으로도 할 수가 있는 게 폭행입니다. 예. 그리고 형법에서는 특수폭행이라고 해서 예. 다중이 위력을 행사해서 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서 폭행을 한 경우에는 가중처벌을 하고 있는데 예. 할아버지는 이제 지팡이, 그러니까 예. 사용 방법에 따라 가지고 사람의 어떤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물건, 즉 네. 위험한 물건인 지팡이를 가지고 어머니를 때렸기 때문에 예. 특수폭행죄가 성립할 것이고요. 예. 이로 인해서 어머님의 상태가 폭행뿐만 아니라 상해에 이르렀다면은 예. 네, 폭행치상이라든지 상해죄가 특수폭행치상이라든지 특수상해죄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더 가중처벌 낼 수 있다라는 네. 말씀까지 해주셨는데 사실 좀 걱정하는 부분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제 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이 인정될 수 있는가 치매이기 때문에요. 네. 이게 인정이 될까요? 일단 심신상실, 심신미약 이렇게 워낙 법적으로 많이 나온 말인데요. 예. 심신장애로 인해서 사물을 변별하는 능력이라든지 예.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좀 상실된 사람, 없는 예. 사람은 심신상실자라고 예. 하고 그게 미약해진 사람은 미약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 심신상실 같은 경우에는 처벌을 하지 않고 심신미약인 경우에는 필요적으로 형을 감경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할아버지께서 치매에 걸렸는데 치매에 걸렸다고 해서 무조건 심신상실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요. 아닐 예. 것으로 보이고요. 예. 구체적인 사정, 범행의 동기나 내용, 목적, 그리고 범죄 전후의 행동, 그리고 치매의 정도와 어떤 의학적인 평가 이걸 다 예. 포괄해서 봤을 때 예. 심신상실인지 심신미약인지 봐야 할 것 같은데 예. 심신미약이라도 책임은 져야 됩니다. 특수폭행이나 특수폭행 치상이라고 할 때 치매로서 그냥 치매이기 때문에 빠져나갈 수 있거나 무죄가 선고되기는 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다. 가장 마지막으로 이제 좀 궁금한 점은 이 관련된 부분에서 자녀들에게 어떤 관리 감독 책임을 좀 물을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네, 민법은 미성년자나 방금 말씀드린 심신상실자에 대해서 예. 그 어떤 문제를 불법 행위한 경우에는 그를 감독할 수 있는 법적 의무가 있는 사람, 감독 의무가 있는 사람에게 책임을 물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신상실인지 미약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 자녀들도 이 할아버지를 관리 감독할 어떤 책임이 있었다면은 책임을 져야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가족들에게도 좀 책임을 물을 수 있다라는 측면이 있으신 거네요. 법적으로 됐든 도의적으로 됐든 일단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고요. 책임을 부인을 한다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관리 감독 책임을 들어가지고 민사소송을 한다든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가족들도 치매 노인을 좀 잘 돌봐야 되겠군요. 물론이죠. 네,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상담자님께서 지금 상황에서 좀 이 억울한 상황 좀 잘 푸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생생모쇼 오늘도 마칠 시간이 다 됐는데요. 오늘 함께해 주신 이진우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법률 상담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담 전화 02557-8295번으로 연락 주시거나 법률방송 홈페이지 접속 후 법률 상담 게시판에 문의 남겨 주십시오. 그리고 아래 하단에 보이는 이메일과 카카오톡으로도 상담 문의 받고 있습니다. 각 분야 전문 변호사가 무료로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니까요.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주저 말고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